안녕하십니까. 구리시민 여러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정재아입니다. 저는 오늘 유방암을 극복하고 더 예쁜 가슴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유방암은 국내에서 여성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4만 7천여 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는데 그중 유방암은 남녀를 합쳐서 24,923건, 전체 암 발생의 10.1%로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50명에서 발견되며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30.2%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9.8%, 60대가 19.7% 순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방암은 40세 이후의 여성에서 발견되며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 빈도도 높아집니다. 특히 자녀가 없거나 적은 여성, 30세 이후에 첫 자녀를 본 여성, 그리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구화된 식습관과 결혼, 출산 연령대의 증가로 유방암 발생 연령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방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나를 지켜주는 건강특강, 유방암의 이해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유방암 수술 후 더 예쁜 가슴을 만드는 다양한 유방 재건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는 유방의 해부학, 유방암 수술 방법, 유방 재건 방법, 유방 재건 후 주의점, 유두, 유륜 재건 순서로 준비하였습니다. 제 강의에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개의 수술 전후 사진이 나올 예정이며 이 사진들은 모두 환자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성형외과 교과서 등 출처를 밝힌 공식적인 사진만 실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방은 다음 그림과 같이 가슴 가운데 대칭으로 존재하는 구조물로 아름다운 가슴의 조건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양과 볼륨의 대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유방암이 발견되면 그 부위를 제거해야 하는데 종양 조직만 제거하는 방법, 주변 조직까지 포함하여 유방의 부분만 절제하는 방법, 유방 조직을 전체 절제하는 방법, 그리고 유방 조직과 함께 겨드랑이 임파선까지 다 절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분 절제술까지는 유방 조직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유방 재건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유방외과에서 전 절제술이 결정되면 환자분은 유방 재건 여부의 결정을 위해 성형외과 외래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를 만나러 오신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건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방 재건술을 시행할지는 환자분의 선택이지만 유방 재건술 없이 유방 전 절제술만 시행하게 되면 피부까지 남김없이 제거되기 때문에 다음 사진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한쪽 유방을 상실하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정서적 우울감과 자신감의 저하를 호소합니다. 또한 유방 볼륨의 비대칭이 오래 지속될 경우 심한 경우 척추 측만증까지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 유방 재건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방 전 절제술도 유방암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유두, 유륜을 모두 살리는 전 절제술과 유두, 유륜을 제거하는 전 절제술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따라 절개선의 종류도 다음 그림과 같이 다양합니다. 유방 재건술을 시행받기로 결정을 하면 그 이후에 결정할 것은 재건의 시기입니다. 즉시 재건이란 유방외과에서 전 절제술을 시행한 직후에 유방 재건술까지 마무리하고 수술을 마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지연 재건이란 전 절제술만 마치고 1차 수술을 마무리한 뒤 항암, 방사선 등의 암과 관련된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그 후에 유방 재건 수술을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슴이 없는 채로 생활을 하게 되고 유방암 관련 치료가 모두 마무리된 후 6개월 이상 경과 관찰한 뒤에 재건을 시행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즉시 재건을 시행할 경우 가슴이 없는 채로 지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불편이나 정서적 상실감을 피할 수 있고 지연 재건에 비해 월등히 미용적 결과가 좋습니다. 또한 한 차례의 수술로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에 총 비용이 적게 들고 재건까지의 모든 치료가 마무리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재건을 하면 암의 재발이 발견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지만 암의 재발률을 높이거나 재발의 발견을 늦추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재건을 아예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수술 시간이 길고 전절제술 후 유방 피부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경우 재건술 후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재건술의 경우 즉시 재건에 비해 첫 번째 수술 시간이 짧고 입원 기간도 짧으며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이 빨라집니다. 또한 항암, 방사선, 표적 치료 등의 기간 동안 어떤 재건술을 받을지에 대해 환자분이 차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지연 재건의 경우 이미 줄어든 피부를 다시 늘려서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 수술이 마무리되기까지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미용적 결과도 즉시 재건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차례 없어졌던 가슴이 다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즉시 재건을 받은 환자군보다 지연 재건을 받은 환자군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다소 신기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즉시 재건의 경우 미용적 결과의 비교 대상이 암 수술을 받기 전 나의 예쁘던 가슴이지만 지연 재건의 경우 가슴이 없어진 상태가 비교 대상이라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방 재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 조직 재건과 보형물 재건입니다. 자가 조직 재건이란 자기의 조직, 즉 지방과 근육을 이용하여 재건을 하는 것을 말하고 보형물 재건이란 실리콘 등의 임플란트를 이용해 재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유선 조직과 유방 조직 전체가 제거되고 나면 피부만 남고 안의 내용물은 다 없어지게 되며 윗 그림은 그 자리를 보형물로 채운 그림이고 아래 그림은 그 자리를 복부 지방으로 채운 그림입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널리 쓰이고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술을 시행할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방사선 치료를 받을 예정인지, 반대측 가슴의 모양이 어떠한지, 환자분의 나이 또는 당뇨병 등 과거력, 앞으로의 출산 계획, 기존에 가지고 있던 흉터 및 수술 이력, 뱃살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우선 자가조직 재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유방의 재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복부 지방이고 그 외에도 등 근육이나 엉덩이살, 엉덩이 밑살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복부 지방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가장 양이 충분하고 혈관의 해부학이 일관적이어서 수술이 용이하며 혈액순환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복부 및 옆구리의 지방이 제거되어 수술 후 날씬한 복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수술과 회복 시간이 길고 복부 공여부 흉터가 길지만 팬티 라인 아래로 감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에 살이 부족한 경우 수술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배근, 즉 등 근육을 이용한 재건입니다. 광배근은 다음 그림과 같이 등에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피부와 함께 박리할 경우 유방 재건에 쓰일 수 있습니다. 흉터가 브래지어 속옷 라인에 가려지는 장점이 있지만 서양형 체구의 가슴에는 조직의 양이 부족해 보형물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흉터는 다음 사진과 같이 남게 되고 자가조직 재건의 경우 옮겨오는 지방 및 근육과 함께 혈관도 채취하여 이동시키거나 미세 혈관 문합술로 다시 이어주어야 유방으로 이동한 조직이 잘 생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엉덩이 조직을 이용한 재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복부 지방이나 등 근육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엉덩이 조직을 사용하게 되고 유방의 양측 재건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등 근육과 같이 충분한 볼륨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 지방 이식 등 2차적 방법이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 수술을 시행한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종과 장액종, 수술 부위 벌어짐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미세 혈관을 박리하여 이동시키거나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굵기의 실로 다시 봉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판괴사, 지방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잘 이어져 있음에도 정맥순환이 불충분하여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당뇨, 면역저하 환자의 경우 감염에 취약하여 부분 지방괴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은 유방 피부의 혈액순환 부족으로 괴사가 진행된 사진이고 이런 경우 추가적인 치료로 나머지 부분을 살리지만 원래 계획했던 모양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괴사가 진행된 부분이 수술 후 유방외과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MRI상 다음과 같이 보여 추가적인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입니다. 보형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세대를 거치며 진화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보형물은 실리콘백과 식염수백이 있고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5세대 실리콘백인 코에시브 겔입니다. 코에시브 겔은 실리콘을 압축하여 외피가 손상되더라도 실리콘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만들어 더욱 안전해졌고 촉감이나 모양이 월등히 좋습니다. 코에시브 겔에도 매끈한 표면 타입, 거친 표면 타입, 물방울 모양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 중 유방재건술에는 매끈한 표면 타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으로 결정을 하면 또 두 가지의 옵션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직 확장기를 사용한 후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입니다. 이 방법은 유두를 제거하는 유방 전절제술 후에 주로 사용되며 유방 피부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유방 재건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수술 후 원래보다 더 큰 가슴을 원하는 환자에서도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조직 확장기란 이름 그대로 조직을 확장시키기 위한 보형물로 쉽게 물풍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석으로 된 포트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서 주사를 통해 간단하게 안으로 식염수를 넣거나 뺄 수 있어서 피부 조직을 점차 늘리거나 다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 확장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항암 등 나머지 유방암 관련 치료를 지연 없이 받고 유방암 치료가 모두 끝난 뒤 내가 원하는 볼륨에 도달하면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최종 보형물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은 2차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이지만 사실상 이거 외에는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안정적인 수술입니다. 보형물로 바로 즉시 유방 재건을 시행했을 경우 피부 괴사가 진행되면 보형물을 제거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조직 확장기 1차 수술을 거치면 피부 상태가 안 좋을 경우 일시적으로 볼륨을 줄였다가 다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괴사라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 재건처럼 유방을 상실하는 기간 없이 보형물 재건술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환자의 상실감과 피부의 수축도 예방할 수 있고 최종적인 미용적 결과도 가장 좋은 편입니다. 조직 확장기를 가지고 생활하는 동안 환자분들도 최종적으로 원하는 가슴의 사이즈를 천천히 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을 이용한 지연 재건을 원하는 환자분의 경우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코스입니다. 왼쪽 사진은 지연 재건으로 유방 재건을 시행한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윗줄은 양측 가슴을 전 절제술만 시행한 후의 모습입니다. 유두, 여분의 피부까지 모두 절제되어 유방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가운데 줄 사진은 조직 확장기를 이용하여 피부를 늘리고 있는 중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식염수를 주입하여 피부를 늘려서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고 이는 수개월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피부가 충분히 늘어나서 환자분이 원하는 볼륨에 도달하고 피부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최종 코에시브 겔 보형물로 교체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는 2박 3일 정도면 퇴원과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 간단한 과정입니다. 우측 환자분은 즉시 재건술을 선택했지만 수술 전에 비해 더 큰 가슴을 원해 조직 확장기를 이용해 피부를 충분히 늘린 후 양측 다 보형물을 삽입한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보형물 재건술로 한 번에 가는 방법입니다. 실리콘 보형물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크기, 높이 등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환자분의 반대측 정상 가슴의 모양에 따라 적당한 보형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의 수술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1차 보형물 수술로 마무리 지으려면 전 절제술 후 남은 피부의 혈액순환이 좋아야 하고 피부 두께도 충분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후 항암, 방사선 표적 등의 치료를 거치면서 환자분들의 체중이 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대측 정상 유방과 보형물 재건한 유방의 볼륨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자군에 시행한다면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 하나입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에 있어서 보형물을 넣는 위치에 따라 세부적으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형물을 대흉근 아래에 위치시키느냐, 대흉근 위에 위치시키느냐입니다. 대흉근 위에 둘 경우 근육의 박리가 필요하지 않아서 수술 시간이 더 적게 걸리고 근육의 움직임에 보형물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환자분들이 통증을 훨씬 덜 느낍니다. 하지만 감염에 더 취약하고 피부가 충분히 두꺼운 환자에서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유방 재건술에 쓰이는 인공진피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인공진피란 유방 보형물을 감싸주기 위해 사용되는 조직으로 대흉근 아래에 보형물을 위치시킬 경우 보형물의 아래쪽을 해먹처럼 감싸주게 되고 대흉근 위에 보형물을 위치시킬 경우 보형물을 포장하듯 감싸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보형물을 사용하여 양측 가슴을 수술할 경우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가장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형물 재건술에도 합병증이 존재합니다. 자가조직 재건술과 마찬가지로 혈종, 장액종이 발생할 수 있고 홍반, 피부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보형물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보형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를 둘러싸는 피막이 생기는 것이 인체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막의 형성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피막 구축이 심해질 경우 드물지만 유방 모양의 비대칭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할 내용은 유두, 유륜의 재건입니다. 유두를 포함한 전 절제술을 시행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유방의 볼륨을 만들어주는 재건술을 먼저 마무리 지은 후 유방의 위치가 예쁘게 자리 잡으면 마지막 단계로 유두 재건, 유륜 문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두, 유륜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대측과의 대칭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방 재건술이 다 마무리된 후 따로 국소마취 수술로 시행하게 됩니다. 유두는 주변 피부를 이용하여 반대측과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고 유륜은 문신을 통해 색감을 입혀 만들며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다음 사진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광배근과 보형물로 유방 재건을 시행한 후 유두 재건, 유륜 문신까지 마무리한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처음에 유방암을 진단받고 유방 재건을 고민하러 오신 환자분들은 충격과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재건 수술을 망설이시지만 치료를 다 마치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웃으며 당당하게 거울 속에 나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성형외과 영역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유방 재건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고 궁금하신 점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방암 환우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이 키 성장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모시고 특강을 들어봤었는데요. 역시 아이들의 키 문제 상당히 부모님들이 예민해 하시죠?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특강을 해주셨던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 질문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의 최윤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구리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윤수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이 4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주셨거든요. 네. 교수님 잘 듣고 네. 예, 대답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한나님인데요.
성장기 아이의 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장 호르몬 치료는 전문가와 상의 후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시면서요. 특정 시간대에 자야 키가 큰다는 게 잘못된 정보였네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시면서 또 키 성장 영양제 말씀 잠깐 주셨잖아요. 네. 예, 다양하던데 효과가 있는지 또는 꾸준하게 섭취해야 좋은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일단 그 마지막에 키 성장 영양제 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그거 답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키 성장 영양제가 사실 진료실에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맞아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키를 크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영양제가 여러 가지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네. 뭐 그냥 일반 종합 비타민 말고 그냥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영양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종류는 뭐 여러 가지 약재 추출물들을 복합적으로 넣어서 키 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는 일반 약국에서는 사실 수가 없고 온라인으로 뭐 한 1년치 몇 6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약재가 있는데요. 이런 약재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키가 들어가는 이제 키 크게 한다라고 광고하는 영양제는 사실 이제 그런 효과나 이런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뭐 논문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 4개월 정도 이 영양제를 먹었더니 안 먹은 친구들에 비해서 먹은 친구들이 3mm 정도 키가 더 컸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사실 3mm는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도 하고 비용에 비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네, 그렇죠. 3mm.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순 계산을 해서 4개월에 네. 3mm니까 네. 1년에 뭐 한 1cm 크는 1cm? 거고 이걸 네. 10년 먹으면 10cm 큰다 이렇게 뭐 광고는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사람의 키라는 게 그렇게 산술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그렇겠네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성장 호르몬도 사용한 지가 한 40년이 이제 됐는데요.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 코호트를 모아서 진짜 이게 부작용이 없는지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영양제를 통해서 키가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옳지는 않은 정보이고 또 이 영양제를 먹었을 때 오히려 뼈 나이가 좀 증가해서 오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좀 있어서 저는 이제 키 성장 클리닉을 오는 아이들에게 그런 영양제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잘 안 먹는데 영양제를 좀 좋은 걸로 주고 싶으셔서 어머니들이 이제 독일이나 뭐 미국 이런 데 직구를 해서 한 달에 한 15만 원, 뭐 20만 원 정도 하는 영양제를 또 사서 드시는데요. 그런 것들도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냥 종합 비타민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무슨 네. 박사가 특별히 배합한 비타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성분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냥 비타민 B, C, D 그리고 뭐 로얄 젤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미노산이 네.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걸 먹는다고 키가 더 크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것을 특별히 구입해서 먹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또 그래도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예. 경우가 많아서요. 네, 그것도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저 선정을 바로 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네네. 네, 교수님 선정해 오셨는데 어린이 영양제를 따로 먹이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편식도 있고 막 이러시기 때문에 키 또한 걱정되셔서. 근데 엄혜선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칼슘하고 비타민 D하고 아연 중에서 어떤 영양 성분을 꼼꼼히 봐야 될까요? 하셨네요. 네, 말씀하신 세 가지 성분 중에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네. 역시 뼈하고 상관이 예,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영양제 성분 중에서 꼭 하나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아이들의 뼈에 이제 칼슘을 집어넣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키가 크려면 뼈 성장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 D가 결핍인 경우에 면역력과도 연관이 또 있고요. 뭐 집중력이나 아니면 수면의 질과도 연관이 있다.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건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피검사를 한 결과를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 아이들이 적게는 한 50%에서 많게는 85% 정도까지도 비타민 D 결핍이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 D는 이제 네.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기는 한데요. 버섯이나 계란 노른자, 뭐 우유 이런 거에 많이 있는데요. 연어 같은 것에도 많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지 이게 합성이 되거든요. 근데 햇빛을 충분히 받는다의 기준이 이제 햇빛이 제일 쨍쨍한 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정도 사이에 팔다리를 완전히 다 사지를 다 드러내놓고 선크림은 하나도 안 바르고요. 1시간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네. 그리고 성인들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비타민 D 결핍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유지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네. 다 선크림 바르고들 나가시거든요. 맞습니다. 그 점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비타민 D는 이제 뭐 용량도 사실 어린 연령에서는 아주 과용량을 먹는 거는 추천이 되지가 않고요. 네. 돌전 아기는 한 400유닛 정도,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600유닛,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1000유닛 정도가 적정 섭취량이고요. 이제 시중에 뭐 4000유닛, 5000유닛 이렇게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 D도 많이 나와 있는데 소아청소년에서는 그렇게 고함량을 함부로 먹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너무 심하거나 할 때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용량을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마 어머님 욕심이 그 유닛이 가장 큰 걸로 선택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유닛이 높다고 다 좋은 좋은 건 게 아닙니다. 아니네요. 네, 또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라서요. 네. 자, 이번에 신구섭님의 질문이에요. 무엇을 보고 성장판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일까 궁금했었는데요. 이번에 선생님 말씀 듣고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시면서 성조숙중 보이는 아이들이 요즘 많잖아요. 네네. 네, 성조숙중을 보이는 아이는 성장이 일찍 끝난다는데 사실인가요? 하셨어요. 그리고 성조숙중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사실 성장에 있어서 사춘기가 언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성조숙중이 요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나중에 한 2, 3년 정도 급성장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성장이 좀 더뎌지는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성조숙증, 사춘기가 빨리 오면 그 성장이 끝나는 시기도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키에 있어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조숙증의 정의는 이제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만 8살이 되기 전에 가슴에 딱딱하게 멍울이 만져지거나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만 9살이 되기 전에 고환의 크기가 4ml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조숙증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자아이들, 마른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검진, 엄마가 만져도 잘 알 수가 있지만 좀 통통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잘 알기가 어렵고 그렇죠. 또 남자아이들은 고환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못 보시거든요. 네. 예, 기준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성조숙증이 이제 걱정이 되신다면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가능하면 생일 이전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혹시 그런 앞서 말씀드린 사춘기 징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치료도 가능한가요? 네, 성조숙증이 이제 진단이 된다면 네. 진단이 된다고 해서 사실 모두가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네. 성조숙증이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경 연령이 너무 빨라지면서 나중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최종 성인 예상키가 너무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치료는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엔 소은경님의 질문인데요. 혹시 소화비만이 키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진짜 헷갈리는 네, 맞습니다. 네, 살이 찌면 키가 살로 간다는 얘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하셨는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진료실에서 네. 단골 질문 중에 하나라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살이 다 키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무조건 많이 먹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다 맞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통통했던 친구들이 급성장기에 들어가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확 많이 되고 성호르몬도 나오면서 키가 많이 크고 또 체질량이 감소하면서 살이 좀 빠지기 때문에 이게 통통했던 게 다 키로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그렇군요. 되는데요. 네.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사실 비만인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그 성조숙증을 좀 더 유발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굉장히 많이
많이 있는데 특히 여자아이들한테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성조숙증과는 별개로 또 비만 그 자체로도 뼈 나이를 좀 증가시켜서 성장판을 빨리 다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통통한 친구들이 초반에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잘 크다가 나중에 성장판이 빨리 다치면서 결국 성인 키는 작아지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많이 먹여야 키가 많이 큰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네. 주의를 하셔야 되고, 비만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에도 뭐 이제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소아청소년 연령에서부터 비만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보통 어머님이 밥 한 끼 주시면 이제 할머니가 따로 몰래 챙겨주시는 거 이게 문제인데 좀 네.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진영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112cm에 17kg이라고 하는데 와 정말 걱정되시겠다. 네. 네. 아이들보다 키가 10cm 이상 차이가 나고 3년 동안 겨우 1cm만 컸다고 하네요. 혹시 정밀 검사를 해서 뼈 성장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정말 있나요? 하셨고요. 이 치료 시기와 또 전문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 요거까지 드릴게요. 네. 예상 키 우리가 보통 예. 하잖아요. 예. 이것이 신뢰할 만큼 정확도가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처음부터 예, 하나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그리고 생일이 언제인지를 적어주시진 않으셔서 네.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요. 이 또래 친구들의 키에 비해서 많이 작은 것은 사실이고 좀 체중도 좀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확실하게 우리 아이의 키가 또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몇 백분위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구글에 2017 성장 도표라고 치시면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성장 상태 측정 계산기가 나오거든요. 2017 성장 도표.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아이의 성별 그리고 생일, 현재 키 체중과 언제 그 키 체중을 쟀는지를 입력을 하시면 딱 몇 등인지 몇 백분위수인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 키가 300분위수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장 클리닉을 방문해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또 사실 우리 아이는 현재 키뿐만이 아니라 3년 동안 1cm밖에 네. 안 자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사춘기 전 연령인데요. 최소한 1년에 4cm는 자라야 됩니다. 아이고. 네, 근데 3년에 1cm밖에 이게 진짜인지 뭐 물론 키 과거 기록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정말 이렇게 덜 자란 것이라면 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뭐 피 검사나 뭐 뼈나의 엑스레이 검사 같은 거를 해봐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을 네. 방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리고 교수님 뼈 성장 주사 효과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네요. 네, 뼈 성장 주사가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인데요. 네. 성장 호르몬이 결핍인 친구들은 원래 내 몸에서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치료적인 목적으로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름은 성장 호르몬이지만 얘가 키를 키우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한 대사 역할들을 하는데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그래서 지방을 좀 분해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뼈를 튼튼하게 하고 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로운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내 몸에서 그런 호르몬이 부족하게 나온다면 당연히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필수라서 이제 뭐 보험 적용 같은 것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효과도 성장 호르몬 결핍인 친구들은 맞았을 때 확실히 키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핍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사를 맞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상 키. 네. 이거 확실한 거냐? 네. 저희가 이제 예상 키를 계산하는 방법이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엄마 아빠 키를 이용해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아이가 오면은 뼈 나이 엑스레이를 찍고 그 성장판 나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다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고 아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춘기가 언제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와야
봐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상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사춘기가 네. 오기 전 친구들의 경우에는 네. 뼈 나이가 자기 나이에 비해서 뭐 한 1년, 많게는 한 2년 이렇게 어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네. 경우에 이제 저희 그냥 일반 병원에서는 AI를 이용한 그 고령령 측정, 예상키 측정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AI가 그 영역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서요. 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입력을 하면 예상키가 195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오버 에스티메이션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것만 믿고 아 우리 아이는 클 거니까 이제 뭐 병원에 안 와도 되겠다 하고 방심을 하시다가 좀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는 그런 예상키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에 만약에 키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